캉테가 물론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과연 첼시의 스쿼드에 치명적인가? 슈아 안녕하세요. 첼시 슈림프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격에 눈을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첼시의 7번 은골로 캉테 시즌 리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캉테의 플레이어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은골로 캉테고요. 이번 시즌에 이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죠. 자신이 이제 프랑스식 발음으로는 꽁떼가 맞는데 꽁떼보다는 말리식 발음인 꽁떼를 좀 더 선호한다 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해설자들이 캉테를 한동안 콩테라고 불렀던 적이 있는데, 콩테가 오른쪽 넣어줬습니다. 콩테가 들어갑니다. 은골로 콩테. 사실은 저는 좀 이게 좀 우스운 게 우리나라의 모음 체계로 표현할 수 없는 발음인데다가 우리가 좀 캉테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콩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캉테라고 불러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겸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조르지뉴의 포지션을 말씀을 드릴 때 조르지뉴를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정의를 했죠. 그 근거는 조르지뉴의 활동 반경이었고요. 그래서 캉테 역시도 이번 시즌에 풋백 바로 위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자리보다는 그거보다 한 칸 위에서 중앙 미드필더의 자리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포지션 오늘 수비형 미드필더로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국적은 프랑스랑 말리 이중 국적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예요. 아다마 트라오레도 사실은 말리 출신인데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성장을 하면서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고 결국에는 청소년 대표 레벨에서 스페인 국가대표를 선택을 했죠. 말리 같은 나라들이 축구적인 저변이 부족한 국가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민 와서 이렇게 성공을 하는 선수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국적을 선택하게 될 상황이 왔을 때는 자신이 이민해서 간 국가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보다는 아프리카에 있는 선수들이 자기 나라에서 이민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축구의 꿈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대륙에서 태어났든지를 불문하고 굳이 이민을 갈 필요 없이 굳이 빅클럽의 유스팀을 찾아갈 필요 없이 그 나라에서 성장을 하고 그 나라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마련이 되면 조금 더 축구판이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들도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여담이었습니다. 생년월일은 1991년 3월 29일생이고요.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나서 만으로 29세가 된 은골로 캉테입니다. 키는 168cm인데요. 저보다 키가 작은 정말 몇 안 되는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적료는 3,580만 유로로 레스터에서 넘어왔는데 이 당시에 저는 아직도 의문인 게 왜 다른 팀들이 캉테 영입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빅클럽들의 레이더망에 걸렸을 법도 한데 왜 첼시만 이렇게 싼 값에 경쟁도 없이 캉테를 쉽게 데려올 수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이고요. 물론 첼시 팬 입장에서는 개꿀이었죠. 레스터는 첼시에게 이렇게 좀 호되게 당하고 나서 다음부터 빅클럽과 거래할 때는 좀처럼 자신의 주축 선수들을 쉽게 팔아 제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캉테 이후에 이적을 했던 마레즈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의 팀으로 옮긴 맥과이어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에 있는 호객님들에게 아주 비싸게 팔려 나갔고요. 올해도 주축 선수인 치렐이나 메디슨 같은 선수들 이적설이 뜨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적설이 오갈 때 1,000억부터 가격이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레스터가 이제 캉테의 딜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캉테 주급은 15만 파운드 받아가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치고는 굉장히 싼 주급이고요. 특이사항은 수비력만큼은 세계 원탑이다, 귀여움도 세계 원탑이다 이런 거 적어봤는데 말해봐야 입만 아프죠. 이미 캉테의 귀여움이나 검소함, 겸손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호불호가 없는 선수라고 적어봤는데 첼시, 아스날, 토트넘은 굉장한 라이벌 관계잖아요. 근데 아스날 팬이든 토트넘 팬이든 캉테는 굉장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수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든 캉테의 귀여운 모습, 겸손하고 착한 모습은 그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축구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적시장 평가액은 캉테가 1,000만 유로입니다. 제가 조르지뉴 영상에서 조르지뉴가 2위고 1위가 필리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거였고요. 캉테가 첼시에서 이적시장 평가액이 가장 높습니다. 첼시에서 1위, 프랑스 전체에서 3위,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 1위,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7위,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서 12위에 해당하는 몸값의 은골로 캉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캉테에 대한 프로필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캉테의 스탯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굵직한 것부터 보시죠. 캉테 이번 시즌 22경기 소화하면서 3골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잔부상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적은 경기 수 속에서도 3골이나 득점을 해내면서 캉테가 공격적인 재능을 충분히 입증을 했고요. 특히나 이 3골 중에서 2골이 리버풀 그리고 맨시티를 상대로 득점을 했다는 점에서
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줬던 은골로 캉테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경고 내장, 퇴장은 한 번도 당하지 않았던 이번 시즌인데 캉테가 원래 적극적으로 태클을 통해서 상대의 공을 끊어내려고 시도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경고도 많고 파울도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캉테의 그런 수비적인 부담을 아무래도 조르지뉴 선수가 좀 덜어가다 보니까 캉테의 카드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챔스 평점이 7.15점인데 리그 평점은 6.89점입니다. 챔스에서 리그보다 훨씬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캉테가 되겠는데요. 이게 특이한 이유는 첼시 선수들이 대부분 리그에서 퍼포먼스가 조금 더 좋아요. 그런데 캉테가 좀 특이하게 챔스에서 더 잘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큰 경기에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캉테의 세부 스텝도 좀 볼 텐데 일단은 드리블 횟수를 가져와 봤습니다. 경기당 1.35회의 드리블을 성공시키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중앙 미드필더 60명 중에서 15위,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제임스 메디슨, 조르지뉴 바이날둠도 캉테보다 아래 위치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공격적인 변신에 성공한 캉테인데요. 프랑스 국대에선 여전히 수비적인 롤을 맡고 있습니다. 태클과 인터셉트 개수를 보면 첼시에서는 경기당 4회에서 5회 사이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 국대에서는 경기당 6회가 넘어요. 경기당 4회에서 5회만 기록을 해도 리그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기록이긴 합니다만 6.3회, 이거는 정말 탑클래스 수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그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터셉트랑 태클을 합한 개수가 경기당 7회를 넘어가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6이 넘으면 최상급 수비형 미드필더로 봐야 되고요. 정말 놀라운 건 레스터에 있을 때 캉테가 경기당 8회가 넘는 태클과 인터셉트를 기록했었던 겁니다. 키패스랑 드리블 같은 공격적인 스탯은 역시나 프랑스 국대보다 첼시에서 훨씬 더 많이 기록한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리그보다 챔스에서 드리블 성공 횟수가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히트맵을 보셔도 캉테의 역할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캉테의 히트맵을 보면 우리 진영보다는 상대 진영, 그리고 피치 왼쪽 중앙보다는 오른쪽에 치우친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시즌의 캉테가 그만큼 오른쪽 메잘라 롤을 부여받아서 그 롤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이상으로 캉테의 변화된 롤과 그에 기반한 스탯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음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캉테가 이번 시즌 정말 가장 빛났던 경기는 언제였는지 베스트 퍼포먼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캉테의 베스트 퍼포먼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차전 리일전을 뽑아봤습니다. 물론 골을 기록한 경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캉테의 경기력이 가장 좋았던 경기는 리일 경기였어요. 첼시가 이겨야만 16강에 진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캉테가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첼시의 16강 진출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 오른쪽 측면에서 아스필리쿠에타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드리블 돌파 이후에 크로스까지 정확하게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 다음 모습은 이제 캉테가 직접 슈팅을 하는 장면인데, 아크 장면에서 공을 잡고 적극적으로 돌아서면서 슈팅 장면 침투에 들어가고, 반대로 측면에 있던 필리식이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수들이 필리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캉테의 변칙적인 측면으로의 움직임이 공을 잘 끊어내면서 수비적으로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해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스탯을 보면 캉테가 패스 59에 키패스, 크로스, 롱패스, 드리블 모두 많이 기록해주면서 이번 시즌 총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은 조르지뉴 8.25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캉테는 과연 조르지뉴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축구력은 10점 만점에 8점을 기록하고 있는 은골로 캉테입니다. 캉테가 정말 잘하는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 역할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고 있고요. 공수 양면에서 폭넓게 활약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높은 점수를 받아도 아까움이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캉테가 리그 탑급의 공격력을 보여주는 중미는 분명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상태인데, 수비적으로도 냉정히 말하면 공격적인 롤을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좀 빈틈을 보여주는 상황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아스날이랑 2대2로 비겼던 경기에서 캉테가 마르티넬리를 쫓아가다가 방향 전환하면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아예 넘어지고, 그러면서 마르티넬리가 1대1 찬스를 맞아서 실점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단적으로 드러났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고, 시즌 내내 조금씩 수비적인 면에서 우리가 알던 캉테랑은 약간씩은 다른 모습의 캉테가 간혹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점을 줄 만한 활약은 아니었기 때문에 8점을 줬고요.
잔부상이 또 너무 많았죠. 그래서 부상 이력도 10점 만점에 5점을 줬습니다. 근본 같은 경우에는 캉테가 정말 축구에 잘 집중을 하고 다른 쓸데없는 데다가 돈 안 쓰고 팬들이나 또 동료들이랑 굉장히 잘 지낸다는 점에서 근본 충만한 선수라는 거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다만 캉테에게 약간 아쉬운 건 좀 리더십이 있는 선수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만점을 줬을 텐데 샤우팅을 한다든지 경기장에서 후배 선수들을 좀 다독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좀 내성적인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1점을 딱 깎았고요. 가성비는 10점 만점에 사실은 9점을 줘도 아까움이 없는 선수인데 7점을 주게 됐습니다. 뭐 이적료나 주급이나 어떤 면에서 보나 캉테가 굉장히 첼시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영입이 되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번 시즌은 부상으로 너무 오랜 기간을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살짝 무리가 있었죠. 총점을 살펴봤을 때는 10점 만점에 7.25점입니다. 현재까지 3위에 랭크되는 은골로 캉테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캉테의 다음 시즌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내년의 첼시도 4-3-3이 베이스가 되는 포메이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진호, 코바치치가 각각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왼쪽 미드필더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남는 자리는 오른쪽 메짤라 자리인데요. 지금 보시는 노란색 점이죠. 여기에는 캉테의 포지션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마운트, 바클리, 그리고 로프터스 치크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캉테가 이 선수들에 비해서 수비적인 우위가 있는 반면에 마운트, 바클리, 치크 같은 경우에는 캉테에 비해서 공격적인 롤을 더 잘 수행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비적인 롤이 필요할 때는 캉테를 그리고 공격적인 롤이 필요할 때는 마운트나 바클리나 치크를 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강팀일 경우에는 조르지뉴, 코바치치, 캉테가 이렇게 조코캉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약팀이라든지 아니면 로테이션을 가동해야 될 때 조금 다른 조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조바, 그러니까 마운트, 조르지뉴, 바클리가 나오게 될 수도 있고 마코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르지뉴 자리에 코바치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컵 대회에서 로테이션을 돌린다 그러면은 이번 시즌에 리버풀 그리고 레버튼을 상대로 할 때 나왔던 조합인 마길바, 마운트 길모어 바클리, 마길칙, 마운트 길모어 치크 조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중원 조합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캉테가 기회를 부여받는 경우는 강팀을 상대할 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번 시즌에서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조코캉이 가동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건 4-2-3-1 포메이션인데요. 4-2-3-1이면 캉테의 상황이 4-3-3일 때보다는 조금 나아집니다. 바클리랑 마운트가 앞서서는 캉테의 포지션 경쟁자였지만 이때는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지 않아요. 넘버 10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마운트랑 바클리가 각자 경쟁을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2명의 중앙 미드필더 자리 투볼란테에서 조코캉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조캉, 조코, 캉코 조합이 전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로프터스 치크가 램파드에게 어떻게 중용되느냐 이게 좀 살펴볼 만한 포인트인데 지금은 일단 치크의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치크에 대한 언급은 좀 보류해 두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뭐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첼시 입장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건 3-4-2-1 포메이션인데요. 3-4-2-1이 캉테 입장에서는 주전으로 출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선발 포메이션입니다. 이때 캉테가 주전으로 나오기 적합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바클리랑 마운트가 포지션 경쟁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4-2-3-1에서도 살펴봤듯이 바클리랑 마운트는 2선에 좀 더 어울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메짤라 롤이 아닌 이상은 캉테랑 롤이 겹치지가 않아요. 3-4-2-1에서도 바클리랑 마운트는 원톱 스트라이커 아래에 있는 이 자리에 포진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캉테랑 조르지뉴, 코바치치가 다시 한번 이 2명의 미드필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캉테의 3-4-2-1에서의 이점은 콘테 체제에서 4-3-3에서 선발로 많이 나와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캉테가 3-4-2-1에서 기용이 될 때는 기존의 콘테 체제에서 캉테가 부여받았던 롤을 다시 부여하는 느낌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한 자리를 조르지뉴나 코바치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캉테가 3-4-2-1에서 선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는 빌드업에 관여해줄 선수가 3-4-2-1에선 중앙 미드필더 말고도 많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첼시가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에게 의존하는 빌드업 체계를 가져가면서 캉테보다는 조르지뉴나 코바치치 선수가 전술적인 쓰임새가 더 많았던 지난 두 시즌이었는데요. 3-4-2-1을 선다. 그때는 빌드업을 굳이 중앙 미드필더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캉테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게 될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3-4-2-1에서는 풀백을 자주 전진시키면서 센터백에서 직접
시그니처 풀백으로 대각선 롱볼을 많이 때립니다.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고 방향 전환 및 전진을 한 번에 이뤄낼 수 있는 패스 루트인 거죠. 또한 양쪽 측면 윙어로 출전하게 되는 2에 서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마운트 그리고 바클리 같은 선수들이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센터백에서 직접적으로 그 선수들한테 패스를 건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 선수들이 좁혀 들어온 공간으로 오른쪽 윙백, 왼쪽 윙백이 또 전진하면서 또 공간을 채워주는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도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굳이 중앙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아도 빌드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3-4-2-1 체제에서는 캉테가 조금 더 선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캉테의 롤을 포지션별로 살펴봤는데 메인 포지션인 4-3-3에서는 조금의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4-2-3-1 그리고 3-4-2-1에선 캉테가 주전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캉테를 노리는 팀도 굉장히 많죠. 레알 마드리드나 PSG가 대표적이고요. 계속해서 이적설이 뜨고 있는 팀은 유벤투스도 있습니다. 이 정도 메가 클럽들이랑 링크가 뜨기 시작하면 일단 캉테의 거래가는 1000억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여기서 생각을 되게 잘해야 돼요. 캉테가 물론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과연 첼시의 스쿼드에 치명적인가? 제 생각에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1000억 이상의 가격대로 아마 캉테를 팔 수가 있다면 지금 30줄에 들어가는 걸 앞두고 있는 캉테를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좋은 가격을 받고 파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막상 캉테를 대체할 사람을 찾자니 좀 어렵긴 하지만 램파드가 그런 미드필더, 그러니까 공을 따내는 미드필더를 잘 기용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캉테를 공격적으로 쓴 것처럼 캉테의 대체자를 데려오더라도 캉테처럼 막 쓸어 담아주고 태클을 잘하고 이런 선수를 데려온다기보다는 메잘라 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캉테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적정 수준의 오퍼가 들어오면 지금 캉테를 팔고 오히려 뎁스가 부족한 다른 포지션의 선수를 그 이적 자금으로 좀 사오는 이런 것도 첼시 입장에서는 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한 게 이렇고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팀으로 살펴볼 선수는 첼시에서 8번 달고 뛰는 선수가 되겠죠. 다음 영상도 꽤나 흥미로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도 좋은 하루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슈바!